반갑습니다. 간호학과의 김명수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교과목인 기본간호학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가요, 활력징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활력징후라고 한다면은 생명의 징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체온, 맥박, 호흡, 혈압 이 부분이 활력징후, 바이탈 사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할 텐데요. 오늘은 체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체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항상성 조절과 관련된 생리적 작용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을 비교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체온을 사정하는 적절한 부위를 찾게 된다 해서 이 교과목이 실습 교과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적절한 부위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체온을 정확하게 사정하는 측면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연령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상 범위를 살펴보겠고,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가정에서 맥박과 혈압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한다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바이탈 사인은 사람의 체온, 맥박, 호흡, 혈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emperature, pulse, respiration, blood pressure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니셜로 TPR, BP라고 해서 의료기관에서는 이렇게 약어로 잘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활력징후의 사정이 필요할 때마다 활력징후 사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정하면서 자주 활력징후를 측정하는데요. 박스 18-1을 보시면 활력징후를 사정해야 하는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입원할 때 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가 처음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본 기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관의 정책과 방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8시간에 한 번 정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번이 바뀔 때마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였을 때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필히 이런 바이탈 사인을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외과적이나 또는 침습적 진단 검사, 예를 들면 주사를 넣는다든지 몸속에 관을 넣을 때 그 검사를 전후에서는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보행과 같이 위험성이 동반되는 중재 전후에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특히 심혈관 기능이나 호흡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체온에 대해서 체온의 생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체온은 이제 신체에서 생산되는 열의 양과 주변 환경으로 소실되는 열의 양과의 차이를 나타낸 디그리,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셀시어스 디그리, 그죠? 섭씨라든지 페런하이트 하는 화씨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섭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의 중심 체온은 시상 하부의 온도 조절 중추가 꽤 일정하게 조정해 놓은 체온 조절 설정치의 범위 안에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온의 생리에서 기억해야 될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가 바로 시상하부다라는 것, 여기에는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중추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떠올려 보는 것이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는 어디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호흡은 연수와 뇌교다, 이런 사실을 같이 매칭해서 우리가 조각 지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추는 신체 전반에 있는 냉각 및 온각, 온도 감각 수용체에서 오는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체온 설정치하고 비교하면서 신체의 열을 생산 또는 보존하거나 열 손실을 증가시키도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열을 생산하기도 하고 열을 소실하기도 함으로써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체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에 해당하는 이제 대상자들의 체온을 보면 위에 거가 이제 섭씨입니다. 그죠? 섭씨를 보면 밑에 있는 성인이나 노인에 비해서 상당히 그죠? 일정 부분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기들에 해당하는 낮은 연령대에서는 높은 체온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열 전달 기전이라고 해서 표 18-2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이제 4가지 열을 손실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복사, 대류, 증발, 전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마치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에서 배운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중에 우리는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나 혹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도 접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선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복사입니다. 복사라는 것은 전자파에 의해서 열이 확산되거나 전파되는 현상으로 덮여있지 않은 신체의 표면에서 열이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 가까이에 있을 때 옆 사람의 온도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 범위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내 주변에 아주 차가운 사람이 오거나 따뜻한 사람이 올 때 아마 그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사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류인데요. 밀도가 고르지 않은 부분들 간의 움직임으로 열이 전파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유명한 예가 바람이 부는 선풍기가 따뜻한 신체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공기들을 날림으로써 신체의 체온을 이제 낮추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너무 덥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채나 선풍기를 사용해서 열을 식히는 현상이 바로 대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증발입니다. 자, 이것은 액체에서 증기로 전환되는 현상으로 피부나 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불감성 소실의 형태로 체액이 피부에서 증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땀이나 호흡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액체에서 증기로 전환되는 현상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 환자를 봤을 때 환자가 열이 나다가 이제 땀이 난다 라고 하면 아, 이제 이 환자가 체온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직접 접촉하는 동안 다른 물체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열을 얼음 주머니로 전달해 얼음을 녹게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열이 날 때 어머니나 부모님께서 차가운 물수건이나 그렇죠, 팩을 이렇게 데워 주셨을 때 체온이 떨어지는 현상. 그것은 전도에 의한 어떻게 보면 치유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치료 방법으로 아주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 전도에 의한 방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4가지 열 이제 소실의 기전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24시간의 주기로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상당히 체온이 낮습니다. 이것은 밤 동안 우리가 수면을 취함으로써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온이 이제 낮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자에게 갔을 때 아침에 체온을 측정하면 이 사람의 베이스라인보다 낮아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령과 성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에 따라서는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여성의 변화가 조금 더 잦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의 특성에 의해서 이제 체온의 변화가 조금 주기적으로 다를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을 했을 때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활동 전후에 따라서 체온이 많이 변화할 것이고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는 열 조절 기전이 잘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체온 자체가 잘 조절이 안 되는 상황도 많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부 온도입니다. 자, 이것은 충분하게 보호하는 옷이 없다면 극한의 추위에 노출될 때 열 손실이 체온 저하의 지점까지도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열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이제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 장시간 극한의 더위에 노출될 때도 고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외부 온도에 의한 것에 의해서도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체온인데요. 체온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평균 0.3에서 0.6도씨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기관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거나 할 때 체온을 많이 측정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상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표 18-3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인지를 간단하게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입 안이라든지 직장, 애과, 고막, 축두동맥 이렇게 해서 5부위에 대한 체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는 부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체온의 증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면 우리는 열을 피버 혹은 파이렉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보다 높게 증가한 상태를 말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임상에서 이 사람은 지금 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febril이라고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의 신체적인 작용, 열의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알아봐야 되겠고요. 우선 박스 18-2를 보면 열이 나는 것의 특성에 따라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헐열은요, 체온이 24시간마다 최소한 한 번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간헐적으로 열이 나는 경우를 우리는 intermittent fever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장열인데요. 이것은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몇 도 위아래로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굉장히 변화가 있는 그런 열을 우리가 이장열, limitant fever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속열은 최소한만 변하고 정상보다 높게 올라가 있는 경우를 지속적으로 열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재발열은 열이 났다가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정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열이 나는 경우를 우리가 relapse 했다, recurrent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온의 증가는 우리는 이제 fever다라는 아주 간단한 용어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감소인데요. 체온의 저하는 체온이 정상의 하한선 아래로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열을 생산하고 보유하려는 보상적인 생리 반응이 추운 환경에 보호되지 않은 채 노출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체온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추위에 노출이 되었거나 추위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있을 때에 이런 체온 감소가 많이 나타나고 이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본 간호학인 만큼 실제로 환자한테 가서 체온을 측정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온 기구에 대해서도 보고 사정 부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제 섭씨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고요. 전자나 디지털 체온계, 고막 체온계, 일회용 체온계, 관자 혹은 축두 동맥 체온계 이런 것들의 다양한 이제 장치를 볼 수 있는데 A에 있는 그림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디지털 체온계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오른쪽은 많이 보셨겠습니다. B는 이제 고막 체온계이고요. C는 이제 일회용 체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몸에 잠깐 대었다가 여기 색깔이 있는 점들이 변화할 때 그 온도를 읽는 것이고요.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관자동맥, 축두동맥 체온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4-5가지로 이용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체온은 섭씨 또는 화씨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에게 대체기구를 사용해서 체온을 측정하도록 권장하고 간호의 일부분인 환자 교육에도 그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체온계로 쟀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 혹은 고막체온계로 쟀는데 부정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에 덧붙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체온 사정 부위와 방법에서 아까 언급을 5부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위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제로 환자의 나이가 어떠한지, 환자의 의식 상태가 어떠한지, 통증을 혹시 느끼고 있는지, 혹은 치료나 어떤 중재 방법으로 산소 투여를 하는 경우에 적절한 어떤 방법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위를 사정할지가 정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체온을 입안이 아닌 다른 경로에서 측정한 부위를 만약에 측정을 했다면은 그 부위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는 구강으로 많이 측정을 하였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애과나 고막 위주로 많이 측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기관이나 가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부위는
입 안입니다. 특히 혀 밑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막, 관자동맥, 곧창자, 겨드랑이 이 5부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강체온은요. 탐침이 있습니다. 전자체온계의 경우에 그 탐침의 주위로 입을 다물어야 하겠고요. 입을 다문다는 것은 공기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오롯이 그 개인의 신체의 온도를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고 설명을 할 때는 그 탐침이 혀 밑에 있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혀와 그 혀 밑에 있는 조직에 의해서 이 탐침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조금 더 정확한 체온을 측정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강체온을 잴 때에는 주의할 점이 환자가 측정을 하기 직전에 뜨겁거나 찬 음식을 먹었다면 조금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담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는 뭐 아시다시피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순간 동안은 제대로 된 체온을 측정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껌을 씹고 있었다면 입안의 조직이 정상 체온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요하게 보는 것. 여기서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임상에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곧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측정 불가능한 경우 혹은 주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꽤 오랫동안 자세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입안에 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감염이 조금 더 퍼질 수 있고 또 그 질병에 의해서 약을 발라서 제대로 측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 입을 수술받은 사람은 실제로 입을 다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안 되겠고요. 또 마스크로 산소 공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마스크는 입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체온을 잰다고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심각하게 전신이 산소의 농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겠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체온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막체온 사정입니다. 고막체온계는 고막에는 닿지는 않습니다.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쉽고 안전한 체온 측정 부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전할 수 있겠고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귀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는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귀가 아픈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체온 측정 부위가 많은데 아프거나 감염이 있거나 흉터가 있는 환자한테는 제일 필요가 없겠다는 거죠. 고막에 흉터가 있다는 것은 그 조직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심부의 체온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귀지나 중이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측정한 체온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없고요. 그대로 이제 반영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막 체온을 많이 재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체온 조절 중추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의 고막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심부의 온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체온 측정자에 따라서 많이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깊이 넣지 않았다든지, 넣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든지 해서 체온 측정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는 그렇게 믿음직스럽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부위는 우리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그 웨이도의 해부학이 조금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하고 성인의 그 고막을 잴 때는 그 방향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소아는 거의 이관이 짧고 이제 조금 덜 발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아는 뒤쪽, 아래쪽으로 당겨야지 제대로 측정이 가능하고요. 성인이 되면 이 혀부 자체가 각도가 지기 때문에 우리는 위쪽, 뒤쪽으로, 그러니까 뒤쪽, 위쪽으로 당겨야, 후상방으로 당겨야지 제대로 웨이도를 일직선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측두동맥인데요. 이것은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 측두동맥 어딘지는 아시죠? 그죠? 눈에서 가쪽으로 가서 위쪽으로 가면 거기 이제 관자동맥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측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역시도 시상하부와 그 혈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측두동맥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측정할 때 주의점은 환자가 옆으로 만약에 누워 있다면
그 누워 있었던 그 부분 말고 반대쪽을 해야 됩니다. 즉 공기가 노출된 쪽으로 해야지 바닥과 붙어 있던 쪽으로 하면 일시적으로 그 부분의 체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잘 어느 쪽으로 누워 있었나를 잘 보고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또 아까도 말했듯이 흉터 조직이 있다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방병변이나 찰가상 위에는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마를 천천히 가로질러서 이동시키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의점도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겨드랑이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가정에서 많이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이라든지 직장 부위가 조금 금지될 때 우리가 이제 대체 안으로 겨드랑이를 측정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가장 부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드랑이 자체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접근이 조금 편하고 대상자가 조금 덜 당혹스러워한다는 점에서 겨드랑이는 선호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겨드랑이 중앙에 그 탐침을 넣고 측정이 다 끝날 때까지 환자의 옆에 있고요. 환자를 만약에 오른쪽 겨드랑이에 측정을 한다면 오른쪽 팔을 가지고 왼쪽 어깨를 잡고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피부가 압착이 되어서 정확한 체온 측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경우에 굉장히 말라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임상적으로 이 환자들을 카캑시아다, 악액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 상당히 이렇게 말라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겨드랑이의 살을 그 탐침에 완전히 부착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는 피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창자 혹은 직장 체온입니다. 이것은 이제 직장의 관략근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 몸의 외부 온도하고는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체온인 직장 체온이 가장 정확한 경로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 고창자에는 혈관이 매우 많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이제 탐침을 넣으면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강보다는 1도씨가 높을 수 있다. 그것은 아까처럼 이렇게 외부 온도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심 체온을 반영하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환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점이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창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환자들한테 많이 쓰고 있는데 측정 불가능한 경우도 역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생아나 설사를 하는 환자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아는 불편해도 불편함을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설사를 하는 환자는 계속적으로 여기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자 수술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염 등의 이유로 그 부분을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장에는 미주신경이 있어가지고 이 미주신경은 다들 장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너무 심하게 꽂을 경우에 심장박동을 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이 있거나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한테는 직장 체온은 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요 부분은 굉장히 잘 기억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위별로 체온 측정 시의 유의점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항은입니다. 첫 번째, 산소 마스크를 사용 중인 환자는 구강 체온 측정을 피한다. 아까 우리가 이제 산소 전달이 이 환자한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장박동을 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창자 체온 측정은 피한다. 라고 금방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왼쪽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왼쪽 측두동맥을 측정해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인데요. 아까 누워있던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그죠? 우리가 공기 중에 노출된 부위를 측정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귀 통증이 있는 환자는 고막 체온을 재지 않는 것이 좋고요. 다섯 번째, 깡마른 환자는 겨드랑이 체온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체온의 생리라든지
열, 그리고 생산과 소실을 배웠고요. 그리고 어떤 부위에서 측정을 할 수 있고 어떤 기기로 측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에 이제 환자를 볼 때 여러분들이 환자에게 그대로 접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